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대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코퍼레이션의 김재홍 부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FMB의 온 오프라인 데이터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희는 일단 소개부터 드리면 조이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하고 아까 그 써네푸드와는 달리 저희는 기술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좀 생소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 약간 다가오는 미래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그 지향하는 비전 자체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의 고객 경험을 연결한다라는 비전으로 저희들이 이런 회사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그 무선 신호를 통해서 고객을 분석하는 워크인사이트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내에서 오프라인처럼 고객에게 접객을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를 설명드리면 저희는 뭐 커머스, 리테일, 고객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테크에 굉장히 자신 있는 회사다. 이렇게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바는 아직까지도 사실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 많이 단절돼 있다. 마치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처럼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뭐 대항해 시대 해적 같은 역할을 하자. 그래서 고객이 온라인에 있거나 오프라인에 있어도 같은 고객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인프라를 만들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향후에는 이런 고객의 데이터가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소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매장에 왔던 고객들이 사실 처음 우리 오프라인에서만 오는 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온라인에서 보고 아까 보셨듯이 인스타그램에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또 왔다가 뭐 좋으면 올리고 실망하면 안 오고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많은 트렌드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미에서는 많은 유통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백화점들, 뭐 최장수 백화점이 위워크라는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에 매각이 되기도 하고요. 백화점 시어스, 뭐 66개 매장 철수.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이 보시듯이 사실 체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 어떤 확장이 사실은 이제는 캡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 드러그 스토어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브랜드 퀄리티와 고객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량의 매장을 찾고 그걸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이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놓쳐왔던 온라인에서 뜬금없이 20, 30대 경영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는 벌써 온라인 쪽을 잡는 거에 많이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에서 어떻게 보면 매장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요. 한편 확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라인에서 많은 성장을 했던 기업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아마존이라는 온라인의 유통 1위 기업이 만든 매장들이 있을 거고요. 또 허마셴셩이라 그래서 중국의 알리바바가 이제 신선식품 매장을 개발해서 만든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체감할 때도 온라인 기반의 이런 자이언트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왔을 때 임팩트는 그리고 약간 그 위압감은 오프라인에서 크게 비즈니스를 해왔던 이들이 온라인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상당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근데 그 무게감과 위압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매출을 구성하는 마케팅적인 공식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고객 입장에서 인지도, 그리고 구매 접근성, 시험 구매율, 재구매율 이 모두 하나로 합쳐졌을 때 사실 이게 매출이라는, 세일즈라는 하나의 개념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오프라인 매장은 시험 구매율, 재구매율, 만약에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CRM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매장에서도 우리의 인지도가 얼마큼 되고 우리 매장의 구매 접근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상시 수집하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매출의 일부를 보는 자에서의 어떤 내가 모르는, 나는 이미 이 경쟁에서 시작부터 뒤처져 있는 느낌이 있고, 온라인 기반으로 성장해서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온라인에도 쥐고 있고 강력한 모바일 앱이 있어서, 이 아마존과는 허마셴성의 경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A부터 G까지 스마트폰입니다. 기본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포스기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현금을 들고 갔는데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돈을 못 쓰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QR코드로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오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두 가지 매장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아마존고는 마찬가지로 아마존 회원이어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QR코드 등의 결제를 하고 매장에 어떠한 결제 프로세스 없이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매장에서, 여기 시험 매장들이라서 수백 개 카메라와 수백 개의 와이파이 센서들, 그리고 블루투스 센서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선과 이 사람이 담은 물건들을 자동으로 기록해 둔 다음에 그냥 물건을 담고 나가면 알아서 앱에서 결제가 되게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인 거죠. 이걸 중국은 어떻게 구현을 하냐? 허마셴성의 핵심 포인트는 30분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한 순간 30분 안에 너의 집에 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에 돌아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물건이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매장 입구로 가는 순간 왜 가능한지를 알았습니다. 입구 밖에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20명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무슨 마트에 가가지고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게 50, 60대 분들한테는 일반적인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직원이 20명이 거의 직원 수가 고객 수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QR코드 깔아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 게 직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허마셴성은 실시간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위압감이 있어요.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있고, 천장을 보면은 벽부터 시작하는 벽에서 고리가 계속 올라가고요. 그게 천장을 지나서 밖에 있는 20명이 넘는 라이더들한테 실시간으로 고리들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QR코드들을 찍고 내가 장바구니에 넣으면은 직원이 그 장바구니에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QR코드를 최종 찍습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고리에 겁니다. 그럼 이 물건들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밖에 있는 라이더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들이 그걸 받아서 바로 오토바이로 출발해서 통상 20분에서 최대 40분 안에 배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허마셴성, 옛날에 스타벅스 상권 이런 데가 나왔잖아요. 지금 상하이에서는 허마셴성 매장이 15개가 있고 최근에 20개로 확장이 됐다고 들었는데 허마셴성 부동산 지역이 나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편안해지니까 거기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라인의 플레이어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왔을 때 임팩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은 이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왔는지, 어떤 사람이 우리 매장에 방문했다가 안 사고 돌아가는지, 와서 몇 분 동안 머무는지, 몇 분 이상 머무면 어떤 물건을 사는지, 이런 로그들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매출의 인지도와 구매 접근성, 시험 구매율, 재구매율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앱에 설치해 놓은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허마셴성이나 아마존고의 광고에 몇 번 노출됐는지, 몇십만이 노출됐는지, 그 중에서 몇 명이 실제 우리 매장에 돌아왔는지를 캠페인별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해시태그를 많이 놀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앱을 기반으로, 멤버십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런 추상적인 위압감은 엄밀히 말하면 매출을 전부를 보는 것과 매출의 일부를 보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을 보고 싸우는 것과 밑바닥까지 다 캐내서 같이 승부를 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유통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런 어떤 기술의 흐름들은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마트폰 쓴 지 지금 몇 년 됐나요? 10년 됐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 저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잖아요. 앞으로는 상하이에 한번 가서 화보현상을 보시면 미래가 이렇게 바뀌겠다는 직관이 옵니다. 아마존고 매장 시애틀에 가보시면 앞으로 모든 미래는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게 5년에서 10년 안에 무조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O2O 고객 데이터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우리 매장에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구매했고 이 구매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지만 보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매출이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관리하는데 여전히 반입니다. 훨씬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했죠. 인스타그램을 점유하면 생각보다 맛있고 어느 정도 매장 분위기가 좋은 그 가게들은 많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마케팅을 잘하고 인기가 많은 회사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맛이 같다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잘 나오게 하는 쪽이 마케팅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우리의 고객들은 오프라인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지와 여기 가볼까라는 고려는 이미 온라인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점유를 해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우리 매장에 얼마가 온다라는 인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비로소 우리 매장의 매출과 고객에 대한 100%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수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일들입니다. 일단 저희가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의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북미나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매장에 온 고객들의 데이터를 모아드리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워크인사이트라는 서비스입니다. 4년 정도 된 서비스인데요. 2014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정확히 이걸 봤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믹스 패널, 이런 그냥 거의 굉장히 저가에 이걸 설치만 해놓으면 웹사이트에 몇 명이 왔고 얼마나 머물렀고 그 중에서 몇 %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그거를 페이스북이랑 연동을 해놓으면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몇 %가 유입이 됐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해주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이걸 보고 왔고 이걸 보고 들어온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계속 기록이 남는 거죠. 또 오프라인 매장들은 그런 게 너무 빈약한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들은 누가 왔는지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소위 말해서 잘 돼도 이게 왜 잘 됐는지에 대한 감이 뚜렷이 없고 이게 어느 순간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매출이 떨어지지 그냥 통행량이 떨어지는 건가? 근데 옆에 매장들은 잘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왔고 이게 몇 명이 떨어지고 있지? 혹은 오프라인 외식 같은 경우는 특히 통행량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 앞에 통행량이 지금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상권이 죽어서 우리 매장이 안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핸드 카운팅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이런 하나의 센서를 설치해 놓으면 와이파이 데이터나 블루투스 신호를 저희가 모읍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와이파이 신호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꼭 어디 무선 공유에 접속을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지도 앱에서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 정교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주변에서 주변에 어떤 와이파이 기계가 있나 이런 찾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런 신호들을 이 센서를 통해서 24시간 365일 계속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을 하는 통계 데이터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실 통신사 데이터보다 높아서 통신사 데이터는 통상 30-40%의 데이터가 모이는데 저희는 50에서 60%의 모수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정립이 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월간 우리 매장의 약 90% 이상의 트렌드의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설치가 되고요. 물리적으로는 손바닥만한 센서를 매장에 보통 30평 정도 규모 매장에 하나 정도의 센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전원이랑 인터넷이 있으면 바로 고객의 스마트폰들을 이렇게 레이더처럼 탐지하기 시작해서
매장 밖에 있는지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지 몇 분을 머무르는지 다시 돌아왔는지 이런 입체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구매 전에 상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단순히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세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단순히 이 매장에 몇 명이 왔지라는 어떤 굉장히 기초적인 정보에서부터 모바일로 모으기 시작하니까 매장 앞에 통행량이 어떻게 되고 이 중에서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1분 안에 나가버리는 고객들이 몇 명이며 매장을 제대로 경험하는 체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로 타 매장들에 방문하는 패턴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뭐 이런 상권 데이터로도 대시보드로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뭐 매장의 주요 트렌드 통계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별로 통행량이나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쭉 나래비를 세워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매장에서의 존 분석이나 동선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려는 건 정확하게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온라인처럼 관리를 해야 향후 이제 그 매출의 풀 스코프를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국과 일본에서 그 주로 백화점, 몰, 소비재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이 할 수 있는 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출 분석인데요. 매출 분석은 바로 구매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이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역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만큼 세일즈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한 광고로부터 몇 명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 광고의 노출량이 얼마나 됐었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방문객이 우리 사이트에 얼마나 늘었지?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머물면서 우리 제품 페이지를 본 사람들은 몇 명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매출이 나왔구나 이런 걸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모아서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장 앞 통행량, 방문객, 체류 시간, 재방문 이런 쪽을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이제 동선 분석이고요. 매장 안에서 센서들을 여러 개 설치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 고객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공간에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상권 분석은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100대 상권에 60개 상권 정도의 저희들이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상권들에서 어떤 트렌드로 그 고객들이 그 동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발발했을 때 폭염이 발생했을 때 통행량이 각 상권별로 어떻게 변화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조회를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벤트 분석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자회사들이 해외 매장에서 그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주로 백화점에서 어떤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제일 크게 했던 이벤트 분석이 바로 이 광화문의 인구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사례인데 사실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그 촛불 집회들이 몇 년 전에 있었을 때 정확히 집회 참석인원이 몇 명이냐에 대한 되게 그 경찰 측과 주최 측에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알바를 고용해서 아주 비싸게 시급 10,000원씩 주고 고용을 해서 50개 지역에 저희들이 알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절대 폭탄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 아까 보여드린 저희 센서에 이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USB로 저장이 되게 해놔서 그냥 밖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알바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서 있게 했습니다. 가방에 넣고 가만히 서 있게. 여기서도 이때 여기 계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시겁했던 게 얼마 전에 무슨 그때 계엄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계엄령이 있었으면 이런 거 들고 있었으면 무조건 우리 다 죽었다 이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한 8시간에 걸쳐서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했는데요. 시간대별로 그 광화문과 종각 지역의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유동인구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비주얼라이즈가 되는지 보시면 막 여기저기 번쩍번쩍 거리다가 마지막에 뭐 8시, 9시 되면 다 청와대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무서운 그런 비주얼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체류 시간을 또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제일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70%는 대부분 2시간 미만으로 머물면서 그냥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를 캐주얼하게 표현하고 왔던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굉장히 4시간, 3시간씩 있으면서 거의 주최측에 가까운 그런 패턴을 보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데이터로는 피크타임에 18만 명이 있었는데 경찰 추산은 20만 명이다. 그리고 누적 통행량으로 저희 데이터가 70만 명이 나왔는데 주최 측은 60만 명으로 제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추산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둘 다 맞는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추산은 아시다시피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안에 몇 명 있는지를 물리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주최 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누적 통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분석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 이렇다 저렇다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예시고요. 외식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이 된 사례들을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업종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청담동에서 그 커피숍을 처음에 크게 여셨어요. 뭐 여기서는 K커피라고 그 야심차게 대형 커피숍, 특히 이게 한 3, 4년 전인데 어떤 핸드드립이나 그런 약간 고메 커피가 아직까지는 막 유행하지 않을 때 스타벅스 커피가 막 유행할 때 좀 더 선도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매장이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바와 달리. 그래서 저희 센서를 설치하고 원인을 분석, 왜 기대한 것보다 매출이 차이가 나지를 많이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는 재방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니까 재방문 고객이 전체 방문객이 60%였어요. 그러니까 단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딩이나 이 커피 맛이나 이런 것들을 실패하진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또 다음 데이터를 봤는데 평균 체류 시간이 7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너무 낮은 거죠. 사람들은 이 매장을 좋아하고 분위기도 좋고 맛도 있어서 오는데 너무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내렸던 결론은 객단가를 올려야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북미의 어떤 유명한 서부의 피사 커피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피사 매장은 굉장히 회전율이 빠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가는 체류 시간을 보여서 평균 체류 시간이 15분이었어요. 근데 그 팔로알토 쪽에 있는 매장은 평균 체류 시간이 60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메뉴를 차등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체류 시간이 긴 매장들에게는 식사를 할 수 있고 브런치 메뉴라든지 케이크 메뉴들을 더 보강을 시켜서 인당 객단가를 확 올려버렸고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매장은 체류 시간이 짧으니까 테이블을 치워버렸어요. 테이블을 치워버리고 좌석을 거의 스탠딩으로만 다 바꿔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이 회전율이 빨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정확하게 그러면 몇 분을 해야 되고 몇 개 테이블을 치워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 데이터로 판단을 해서 수량을 점검을 한 거였죠.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같은 브랜드에서 매장의 포맷을 다르게 가면서 그리고 메뉴를 다변화를 시키면서 매출을 성장시켰던 그런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이 곳은 상당히 재밌는 패턴으로 결과가 났는데 이런 높은 체류 시간을 보이는 고객들이 언제 많이 오냐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도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권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상권 자체가 오후보다 저녁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입점이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유연하게 해서 오후에는 커피를 팔다가 저녁에 객단가가 센 또 마찬가지로 수제 맥주를 그 당시에부터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와서 오래 머물기를 원하고 또 돈을 많이 쓸 의지도 있었는데 메뉴가 없었기 때문에 못 썼던 거였고 오후엔 커피를 마시지만 저녁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럼 캐주얼하게 주류를 제시를 했더니 갑자기 객단가가 확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성공을 했고 지금은 사실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한 라운지바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숍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업종을 변경할 주류로 더 메인을 옮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 안에는
굉장히 면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분석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체류 시간이 높으면 메뉴 단가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이 만약에 낮다면 테이블 수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고객이 빨리빨리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 시간 체류가 높으면 당연하지만 주류 판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매출 성장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사례를 통한 어떤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회전율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매장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브랜드는 이제 스테이크집인데 일본의 스테이크집이었고 서서 먹는 특이한 컨셉의 스테이크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희의 거의 초기 고객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스테이크집에서는 놀랍게도 체류 시간에 대한 이 브랜드를 만들 때부터 한 시간에 몇 명이 여기서 먹고 나가야 된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서 먹이니까. 서서 먹는 스테이크인데 이제 퀄리티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앉아서 먹는 스테이크 집하고 동일한 고기와 동일한 퀄리티의 스테이크를 주되 서서 빨리 먹고 나게 한 다음에 가격을 3분의 1로 커트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메뉴로 이제 인기가 대폭 발휘를 했고 대부분 이제 남성층에서 점심 회사 직장인들 중에 남성층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던 그런 브랜드였는데요. 여기서 저희 그 센서를 설치한 다음에 체류 시간 20분으로 끊자라는 목표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 브랜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1시간 동안 먹는 걸 우리는 어쨌든 가격을 3분의 1로 주지 않느냐? 그럼 20분 안에 먹고 나가야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0분 안에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고 나가는 경험을 완성해야 된다가 이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장별로 이렇게 저희 센서를 설치한 다음에 실제로 평균 체류 시간은 20분 안에 끝나 안 끝나를 점장들이 이렇게 닥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25분으로 늘어나면 혹은 30분으로 늘어나면 어김없이 그 매장의 매출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분 안에 고객을 기쁘게 먹고 나가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브랜드의 그 역량이다. 네, 한국에서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20분 안에 먹고 나가는 사례 하나, 멤버십을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재방문율이 굉장히 핵심이었는데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게 이때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 중에서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 로손이라는 그 편의점 브랜드의 CRM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 이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는 리텐션이 핵심이다. 사실 그분이 주장하셨던 건 모든 외식은 재방문이다. 결국 재방문이다. 그러니까 단골이 계속 와야 되는데 기쁘게 이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은 회전율이 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은 우리가 뭔가를 줘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크게 실버 카드랑 골드 카드를 발급해 줬습니다. 디자인도 사실 상당히 럭셔리했는데 실버 회원들은 뭐가 나오냐면 서서 먹을 때 무조건 샐러드를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나랑 분명히 똑같은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샐러드를 주고 나를 안 주지? 옆에 이렇게 실버 카드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실버 멤버이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약간 질투가 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그럼 어차피 이 브랜드 타겟이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어떤 그런 프레스티지 의식을 자극시키는. 그러면 이 샐러드를 먹는 사람 옆에 골드 멤버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와인이 나옵니다. 공짜로 무조건 글래스 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골드 카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 카드 멤버는 무조건 와인이 공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 한 달에 2번씩 오면 와인이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샐러드가 나오는구나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계속 이 매장을 찾을 만한 명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회전율 관리에 쓰였던 좀 재밌는 사례가 있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브랜드는 20분 동안 고객이 먹고 나가면서도 고객이 크게 짜증내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었던 재밌는 거죠. 마찬가지로 핵심은 역시나 고객 페르소나겠죠. 남자들 정말 빨리 먹거든요, 고기들을. 그러니까 그거에 핵심을 맞춰서 이렇게 했고 3년 만에 일본에서 40개 이상이 3년이요, 죄송해요. 1년 이내에 40개 이상의 매장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했던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케이스의 요약은 체류 시간을 알면 고객의 체류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알면 회전율을 과학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회전율을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메뉴에 대한 단가에 대한 내가 클리어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각 테이블별 얼마의 매출이 나오는지 각 고객별 라이프타임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온라인에서 커머스를 할 때는 기본입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능해졌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신규 브랜드를 내고 신규 매장을 냈을 때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상권인데 여기서 어떤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 상권은 도대체 어떤 상권일까? 이거를
뭐 아무리 알바를 쓰고 뭐 그래도 어차피 우리 직원들은 다 매장 안에 있고 알바를 써도 그래봐야 뭐 몇 시간 핸드카운팅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했던 거는 재방문 고객에 대한 마찬가지로 분석이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외식 브랜드들은 재방문에 되게 민감한데 결국 재방문하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요일이 언제냐,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방문하는 요일의 패턴을 봤는데 재방문 고객들이 금요일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어떤 재미있는 여기서 통계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금요일마다 약간 재방문 고객들을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약간 그 재방문 고객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새로운 메뉴, 내가 좋아하는 메뉴도 좋지만 약간의 그런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메뉴에 대한 그 기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무조건 새로운 메뉴에 대한 테스트는 금요일에 실시를 했고 이걸 통해서 신규 고객들을 유입하는 동시에 재방문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계속 금요일에 테스트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피아워를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냥 뭐 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권의 통행량을 분석하면서 해피아워 시간들을 이렇게 그래서 해피아워 시간 우리가 하면 몇 명이 실제로 우리 매장에 들어올 수 있을지를 과학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피아워 방문객을 5명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월 492만 원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수학적으로 검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피아워에 얼마만큼의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마진율도 다시 관리를 해서 프로모션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한 어떤 통찰은 재방문 고객의 방문 패턴을 알면 그들의 고객을 재방문 고객을 언제 오는지 아니까 이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통행량이 적은 운영 시간을 진단하고 해피아워를 기획할 수 있다. 시간대별 메뉴 뭐 가격 다변화 전략으로 매출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게 이 브랜드에서 취했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외식을 통틀어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들에서 되게 능동적으로 명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이걸 보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를 썼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저희를 쓰는 외식 고객사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에는 재방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다시 오면은 매출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고객이 늘어나면 비례해서 무조건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모든 외식 브랜드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진짜 단골 장사가 외식에 진짜 키구나.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김없이 무조건 단골이 매출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는 고객들,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홍보가 많이 알려져서 뒤늦게 우리 고객들이 오는 신규 고객들이 우리 매출을 채워주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재방문율이 빠지고 있다면 이 매장이 어떻게 보면 이 미래는 어떻게 보면 뻔한 거죠. 매출은 분명히 떨어질 게 뻔하고 프랜차이즈라면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에서 그리고 트렌드를 리딩하는 상권에서 재방문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프랜차이즈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방문이 떨어지는 당시에 뭔가의 혁신을 빠르게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롱런할 수 있는 그리고 트렌드를 계속 리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참고로 모든 산업별로 재밌게도 매출과 직결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뭐 화장품의 드러그스토어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고 그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면은 구매 전환율이 놀랍게도 정말 안 사면 30%고 많이 사면 60%까지도 삽니다. 그러니까 10명 들어오면 3명에서 6명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보다는 들어오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왜 화장품 회사들이 그렇게 마케팅에 광고를 돈을 쏟아부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 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순한 게 어쨌든 많이 입어보면 사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 입어본다면 왜 안 입는 거지? 우리 디자인이 문제인가 아니면 뭔가 우리 매장의 MD가 문제인가? 이런 거를 단순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 매장들 혹은 단가가 되게 높은데 럭셔리들 그 체류 시간 사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 뭐 향수 매장이나 이런 럭셔리 매장들은 무조건 고객의 체류 시간이 매출이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많이 머무는 고객이 많을수록 매출이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재방문율을 말씀드렸고요. 몰이나 백화점은 해당 층에서 뭐 아실 수 있겠지만 백화점들은 대부분 층 단위로 매출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플로어 매니저들이 층에 대한 매출을 책임집니다. 근데 이때는 층별 고객이 이 층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머무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층의 매출이 비례해서 성장하거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까도 막 어떻게 응용해서 이런 말씀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당연히 단골 받으면 장사 잘 되겠죠, 외식은. 그리고 당연히
매장의 방문객이 늘어나면은 매출이 잘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알면 우리가 여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인풋을 드려야 되는지 미리 알람만 가질 수 있다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사실 외식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를 많이 운영하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는 온라인 쪽도 외식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을 것이가 특히 고객이 우리를 인지하는 부분에서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구매 전환율이 산업을 통틀어서도 아무리 떨어져도 10%입니다. 10명 들어가면 1명은 사는 게 오프라인 매장들인데요. 온라인은 100명 들어가면 한두 명 삽니다. 그래서 심각한 구매 전환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채널이라는 서비스는 사이트에 고객이 들어오면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야나두 같은 서비스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채팅 버튼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 버튼의 PV가 지금 네이버 웹툰의 PV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루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약간 간단한 챗봇이 응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를 간단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런 정보들을 입력해 놔도 향후에 문자나 카카오톡 친구 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시 팔로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런칭 2년 만에 7,500개의 사이트들에서 이 채널 버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참관객 여러분께서는 5시까지 관람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시죠? 감사합니다. 네, 거의 5시간. 네, 5시까지. 네. 아무튼 그렇고 이 버튼이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구매 이전에 온라인에서도 회원가입을 하고 사기 전에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모아두면 안 사고 나가는 고객들한테 다시 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외식에서도 안 사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멤버십에 가입을 안 했는데 이 고객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식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워크인 사이트나 채널이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연결하기 시작하고 온라인에 있었던 고객들을 오프라인에서 같이 알 수 있게 되면은 다양한 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주로 그런 대기업들의 멤버십 앱에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고객이 매장 앞을 지나가거나 들어왔을 때 푸시 메시지를 주거나 환영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VIP 고객님 어서 오세요. 저희 매장에 오세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전에는 비콘 마케팅 할 때 확 떴다가 확 졌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약간 좀 깊이 있는 데이터들은 최근에 이제 되게 부티크 백화점들이라든지 VIP 서비스들에 연결이 돼서 오히려 지금은 VIP들을 위한 앱에 설치가 돼서 이들만을 위한 서비스로 좀 좁고 깊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매장에서도 점주도 스마트 팔찌 같은 걸 차고 있으면 이 사람을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이 VIP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서 오세요 VIP 고객님 저희 매장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잘 모르더라도 온라인에서는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VIP 응대가 가능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 중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주면서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벤트 응모를 하게 되고 또 여기서 고객의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아디다스 같은 빅 브랜드들도 결국 구매 전까지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구매하지 않아도 우리 매장에 왔던 고객의 데이터들을 이런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북미에서는 아예 정말 본격적으로 외식 매장들에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젠리치라는 회사고요. 여기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제공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너네는 꼭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도 수많은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모아두고 이걸 고객을 다시 돌아오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1,000억이 넘는 투자를 받은 굉장히 큰 회사인데 단순합니다.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북미는 이제 고객의 정보들이 다 이메일로 관리가 되니까 이메일이랑 그런 어떤 고객 이름 이런 간단한 정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광고는 이메일로 많이 타겟팅이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도 아마 잘 그러시겠지만 이메일을 많이 안 쓰거나 회사 이메일만 쓰기 때문에
뭐 이거 한국에서는 잘 워킹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북미에서는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젠리치를 쓰면 우리 매장들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손님들이 매장에서 와서 뭐 식사를 하고 뭐 주류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다가 그냥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나 와이파이 좀 쓸까 하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내 정보를 여기다 남기게 되고 이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타겟해서 페이스북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뭐였죠? 그 모던루아 그런 그 식당에서 먹고 나가서 인스타그램 딱 광고를 하면 먹고 나간 사람들한테 다시 타겟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방문을 다시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방식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들이 그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결과는 고객 데이터를 단순히 그 구매 데이터, 그 CRM, 그 포스기 데이터에서 모으는 것보다 5배 정도가 더 모인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재방문율이 실제로 이렇게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남기게 한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할 경우에 그 중에 65% 정도가 매장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고객의 긍정적인 리뷰를 달아주는 뭐 옐프라든지 이런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리뷰를 달아주는 게 10%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좋은 말 하겠죠. 어쨌든 네, 하지만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 매출 이전의 고객들 데이터를 모으는 것들이 이런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채널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워크인사이트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고객을 연동하는 작업들을 저희 회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매장에 들어왔던 고객들을 타겟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거나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 저희도 기술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왔을 때 와이파이 접속했을 때 그냥 뭐 챗봇이 떠가지고 고객님 뭐 몇 번째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어보기 약간 부담스러운 질문들. 오늘 맛 어떠셨어요? 뭐 평소에 여기서 뭐 드세요? 이런 설문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주로 고객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챗봇이 그 떠서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저희 회사에서 R&D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는 뭐 그 최근에 이제 런칭 준비하고 있는 제가 잘 아는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신 서비스인데 상당히 이것도 좋은 서비스입니다. 뭐냐면 애트래커라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프랜차이즈 약간 그 매장 영업관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카카오톡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매장별 매출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포스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이 데이터들을 그냥 한 번 클릭하면 지금까지 뭐 몇 시 몇 분 매출은 얼마입니다. 이 매장의 몇 시 매출은 그러면 이제 보겠죠. 이게 어제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대비는 얼마큼이 올랐고 얼마큼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챗봇이 다이렉트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장의 메뉴를 클릭하면은 어떤 메뉴가 지금 오늘 우리 매장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고 어떤 매장의 메뉴가 저조한지가 또 바로바로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저는 사실 상당히 그 외식 쪽에서 의미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시간성으로 이걸 볼 수 있다 보니까 특정 매장이 그 기존에 원래 기대치보다 매출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이 매장에 대한 조치를 거의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뉴가 예를 들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고 있으면 이 잘 팔리는 메뉴가 지금 여기 이 매장에 더 팔릴 수 있으니까 빨리 재고를 여기다가 전달해줘야겠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확실히 모바일이랑 또 이제 그 오프라인의 데이터랑 연결이 되게 되면 거의 실시간성 있게 매장에 대한 운영 관리나 영업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매장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서비스 소개드리고요. 요약하면 제가 오늘 쭉 일관성 있게 드린 말씀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고객들은 온라인에서부터 우리를 인지를 하게 되고요. 또 오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매장을 지나가는 고객들부터 우리에 대한 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매장을 임대료를 주고 냈는데 몇 명이 우리 매장을 지켜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에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과 절대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과 제가 소개해드린 타사의 기술 등등 수많은 기술들이 오프라인에서 꼭 고객 데이터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고객들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고라든지 혐오신상 같은
모바일에서부터 출발한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쥐고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말 짧게는 3년에서 5년 사이 정말 많은 환경들이 바뀌게 될 거라고 IT 기업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꼭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자들 분들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면 정말 많은 이 IT 기업들이 그런 환경을 위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의 데이터를 획득하시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준비하시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였던 온오프라인 데이터 활용법 알려주신 조이코퍼레이션 김지영